이 고등학교 때 은유랑 환유랑 잘 구분이 안 됐거든요. 다 전부 다 비유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죠. 그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얘기가 김 선생은 차도남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도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차가운 도시의 남자래요. 이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 왠지 그 단어가 저한테 싹 좋지 않았어요. 난 부러운데? 아니, 이게 왜 저한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기억이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양복을 잘 요즘엔 입질 않는데 이 대학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조금 얘기가 길 텐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그날 아침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그 다음 주에 또 되게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첫 강의 데뷔를 결혼식 다음 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강의를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웨딩 촬영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 거의 집사람이랑 저랑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양양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설악산 쪽에 이제 이 호텔을 잡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의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정장이 검은색이었어요. 갑자기 한 15분쯤 지나선가 이 기사분이 저한테 이 지역은 유지가 누군데 그분이 큰 돈을 여기다 기부를 해가지고 다리를 놨다 하면서 그 지방의 그 실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가만 봤더니 저보고 하다가 왜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영감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검사, 주로 이런 직업 가진 분들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내 나머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 마치 제가 시찰 나온 사람한테 보고하듯이. 근데 집사람이 이제 호텔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깼어요. 근데 한 5분 정도를 들었는데 너무 깍끗하게 그리고 나서 호텔 앞에 딱 차를 대더니 허겁지겁 뛰어나와가지고 문을 착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집사람도 이제 잠 깨가지고 근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이럴 수 있겠구나. 또 한 번은 또 몇 년 있다가 밤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분이 그때가 이제 미터 계량기가 바뀌었을 때예요.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분이 혹시 경찰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금 나온 액수보다 한 30%를 깎아서 이만큼만 달라고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기어코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좋은 일 있었고 한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상이 가만히 있으면은 좀 차갑고 이렇게 쌀쌀맞게 보이는구나. 그 이미지 때문에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 하는 농담이 되게 싫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 하는 말도 어떤 우리의 공유된 경험이 담겨 있는 은유잖아요. 근데 또 환유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박 교수님 책을 읽어봤더니 뭐 우리 연구소에는 브레인이 없어.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환유라고. 은유, 환유 잠깐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개념적 은유를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은유, 수사학에서 은유 말고요. 저희가 인지언어학에서 하는 은유의 정의는 정의보다 이게 더 편하겠네요. 예를 들어 그 손이 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매워? 이렇게 누가 내 손을 핥아 먹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먹어보니 매운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죠? 손이 맵다는 건 그렇구나. 내 손맛 좀 볼래? 그러면 진짜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되게 이게 비근한 예 같지만 정확한 것 같았어요. 뭐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실패하는 것들, 그 안에 2차적 의미가 있는 것들, 2차적 의미가 있다는 건
문자를 그걸 던질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손이 매워라고 할 때 손에 대한 내 머릿속에 이제 빠지직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손 하는 순간 머릿속에 활성화되겠죠, 뇌 일부가. 그 다음에 맵다라고 할 때 그 맛에 대한 그 지각에 대한 게 딱 빠지직하고 떠오르겠죠.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유가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논쟁이라고 하면 전쟁이 빠지직, 대화가 빠지직 해서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전쟁을 하나로 보는, 묶어서 보는,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은유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썼을 때 그 일부를 통해서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외교적인 그 관계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습관적으로 조금 그 분들이 쓰는 은유를 스위치를 보통 꺼놓는데요. 근데 이제 발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은유는 이런 가치가 있고요. 환유는 재미가 어느 쪽에 있냐면요. 책에서는 예를 든 게 이제 아까 브레인 말씀하셔서 우리 학부에 브레인이 많다.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 브레인이 많다. 하면 1차적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왜냐면 진짜 뇌들이 막 있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전체, 사람. 그러니까 뇌 부분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왜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할까? 라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왜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할까? 그게 이제 찝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활성화된다는 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쉽게 얘기하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중에 특징 중에 너무 뛰어나, 머리가 뛰어나. 그래서 브레인. 하루 종일 뭔가 재밌는 일을 겪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일기를 몽땅 다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중에 의미 있었던 것들만 남을 겁니다. 일기장에. 그죠? 24시간 동안 일기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24시간이니까 24시간 다 옮겨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축약해서 포인트만 남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우리는 어딘가에 집중하고 부분에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거. 그러면 그 집중을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요 부분만 갖고 계셔도 아마 오늘 집에 가시거나 밖에서 활동하실 때 누군가가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저 사람은 왜 저런 표현으로 저걸 얘기하지? 왜 환유를 쓰지? 왜 저런 은유를 쓰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느 정도 분석이 완벽히 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맞지 않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이런 거 고사하고 라고 했는데 고사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잖아요. 식물 은유를 쓰셔요? 제가 이럴 수도 있겠죠. 왜 여기다 식물 은유를 쓰시죠? 식물이 말라 죽는 그 고사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식물에 관련된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용적으로라고 하죠. 습관할 때 관용,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그냥 쓴 건지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고요. 네. 항상 분석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박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손을 씻는다. 아까 이제 뭐 손이 맵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이 왜 은유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게 보니까 세례를 예를 들었어요. 네. 네. 그 세례 다 아시죠? 그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세례한다. 혹은 이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례다. 이게 맵티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렇잖아요. 네. 세례 그 부분을 쓴 이유는 우리가 개념을 언어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행동과도 연결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심리 실험을 한 부분을 제가 넣은 게 있는데 학생들을 한 클래스를 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은 손을 씻게 하고요. 나머지 학생 반은 손을 안 씻고 그냥 나가요. 그 다음에 손을 씻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느껴지는 그 죄책감의 정도를 수치로 재니까 이렇게 본인이 쓰게끔 했겠죠. 낮은 거예요.
손을 씻은 학생들은 자기가 그 느낀 죄책감이 씻겨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보통 그러죠. 이렇게 한 명 딱 해결하고 죽이고 그러면 조폭이 막 손을 씻는다거나 그 피를 닦는 의미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씻는 장면들이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여성분이 영화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씻을 때 그 약간 강박적으로 오래 씻는다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행동과 개념 그리고 언어 이런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씻어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덜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이나 행복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이 내 개념을 또는 언어가 내 개념을 만들 수 있고요. 개념이 다시 언어를 다시 조작할 수 있고요. 개념이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죠. 내가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긴밀하니까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은유라는 게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책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소강호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 나 하면서 이제 그 여러 번 만들어진 지금도 계속 드라마 40회짜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무협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 소강호라고 하는 노래를 이 영호충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파의 그 무리민이고 한 사람은 사파, 마교, 일월교 쪽의 무인인데 그 장면이 바로 쇠수리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림인으로 살다가 그 무림계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의식을 거치냐면은 손 씻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손을 씻고 기존의 무림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럼 아무도 이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손을 씻고 아무도 이제 그 사람한테 관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가족을 죽이고 하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쫓기다가 죽어가면서 그 소강호라고 하는 노래를 전해주고 요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뜻이 있냐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삶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침례라고 하든 세례라고 하든 보통 이제 침례는 세례 의식을 할 때 머리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본래 세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존의 인간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귀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의식. 이런 걸 보면은 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대단히 보편적인 은유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은유의 세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게 문화와 역사와 전통, 언어를 다르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은유의 세계는 오히려 인간 공통의 어떤 영역과 맞닿아 있다.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분석해내고 연구해내려고 하는 게 이제 인지 언어학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다.